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수도권 연립 다세대 주택 전월세 실거래가와 주택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올 하반기 만기 예정인 빌라 전세 계약 중 기존과 동일한 전세금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주택이 71%에 달했습니다. 이는 오는 3월 예정인 주택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10% 하락하는 것이 전제로 기존 전세금을 유지할 때 하반기 만기 예정 빌라 전세 계약 중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이 어려운 빌라 비율은 지역별로 서울 68%, 경기 74%, 인천 89%였습니다. 부동산 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 계약 체결 건수는 전월 대비 36.1% 증가한 6,647건이었습니다. 서울과 인천은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만에 1,000건 이상 매매 계약이 이뤄졌으며 경기는 지난달 거래량보다 35% 증가한 4,264건이었습니다. 1월 계약분에 대한 신고 기한이 남아있어 거래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3.8로 전월보다 11.7포인트 올랐습니다. 해당 지수는 지난해 11월 역대 최저치인 79.1을 기록한 뒤 12월과 올해 1월까지 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1월 수도권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92.7로 전월 대비 9.9포인트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10% 가까이 하락할 경우에 올해 하반기 수도권 빌라의 71%가량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갭 투자를 했던 임대인들은 미리미리 반환금 보증을 준비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이지원 이사님께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알아보는 2023년 한국 부동산 시장을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강의 내용 들어볼게요. 네, 지난 12월에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이 브로킹스 연구소에서 15분의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 매파적의 그 태도를 바꿔서 약간 비둘기적인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15분의 굉장히 짧은 연설이었지만 지금 그 경제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공부할 것이 많은,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그런 연설 내용에서 몇 가지를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먼저 앞서서 고민 굉장히 많으시죠. 고민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고민할 때가 아니라 지금 결단할 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고민을 하시는 게 저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데 자산 팔아야 되나, 계속 보유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가장 많이 하신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 여러분들 지금 투자를 하시는 이유가 경제적 자유와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인데요. 부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지금 어떤 분들은 나는 이렇게 투자할 거야 라고 처음부터 어떤 전략을 딱 세워놓고 그 원칙대로만 가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 변수가 생길지 전혀 모르는 예측 불허의 그런 지금 시장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부자들의 특징을 보시면 그 시장 변화에 따라서 자기의 전략을 계속 바꿔 나갑니다.
이게 뭐 줏대가 없어 보일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생존 전략이다 보시고, 자, 골디락스, 가장 황금의 그 시대의 경제를 이제 골디락스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1990년대를 이 골디락스 시대라고 하죠. 미국을 봤을 때 그 통화 정책의 마이다스의 손이다라는 게 누구였습니까? 그리스펀이었죠. 연준 전 의장이었는데, 골디락스 1994년에 3%의 고금리를 올려놓고선 나스닥이 10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골디락스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것은 마일드한 경제 침체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아주 짙은 어둠의 새벽이 오듯이 꼭 골디락스가 올 때, 황금 시대가 올 때는 경기 침체가 수반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경기 침체가 여러분들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셔라, 이런 얘기죠.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 이런 그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던 1960년대에서 80년대 극복하기까지 주택 가격이 10배가 상승했다라는 점을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고금리 시대에 우리만 힘들까요? 아닙니다. 이거를 지금 집행하고 있는 연준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연준은 아시다시피 공기관이 아닙니다.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연준은 화폐 발행권이 있지만 연방 정부에게 수익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이 통화 긴축을 위해서 갖고 있는 자산을 계속 매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고금리 시대에는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손해보고 팔고 있다는 거죠, 자산을. 자, 계속 이렇게 손해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화폐 발행권을 갖고 있는 연준이 다시 화폐를 발행하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화폐를 발행한다는 것은 양적 완화라는 말이고요. 다시 통화량이 증가하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리고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사이클을 꼭 기억하셔라라는 부분이죠. 지금 이 파월 의장의 연설로 다시 돌아가 볼 때인데, 연설에서 자,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됩니다. 가장 이제 뭐 실업률 4% 그리고 물가의 인플레이션을 2%로 유지하겠다. 이 아주 큰 대전제가 있고, 최종금리가 올해 5.1에서 끝날지 6%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5.1% 점도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느냐에 대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 자, 총 수요를 줄여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자, 수요 공급 곡선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건가요? 이건데, 자, GDP가 지금 있고요. 위에 인플레이션, 이 가격이 있습니다. 자, 총 공급과 수요 곡선은 이렇게 반비례하죠. 자, 여기가 총 수요를 줄이는 방법, 이쪽으로 가면 줄이는 거죠, 좌측으로.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GDP가 하락하게 됩니다. 자, GDP는 뭡니까? 경제 성장이죠. 근데 경제가 긴축이나 바로 하락하는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또 내려가지만 GDP가 내려가는 또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심화가 되면 역성장을 맞죠. 그래서 불황이 올 수 있다. 이런 또 아주 뭐 좀 심화된 의식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시에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팬데믹 때 공급이 굉장히 축소됐었죠. 그러나 지금 제로 코로나에서 중국도 벗어나고 있고요. 공급망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을 한꺼번에 같이 연동하게 되면 지금의 이 경제 성장이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은 지금의 현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인플레이션만 이렇게 콕 집어서 핀셋으로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경제의 연착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의 연착륙을 지금 파월의 연준이 시도를 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파월 의장이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 인플레이션 지수의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상품 인플레이션, 상품 가격, 그리고 주거 인플레이션, 월세 가격, 그리고 서비스 인플레이션, 임금 가격, 이 3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상품과 주거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주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CPI에서 33%의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 인플레이션을 가장 주도 면밀하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상품과 주거를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신호는 무슨 뜻이냐? 이제 전체 CPI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라고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서비스 인플레이션 임금이 아직 올랐다 내렸다 횡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포지션에 비해서는 임금 가격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것은 이제 미국만 좀 해당이 되는 건데요. 지금 조기 은퇴가 많이 늘어났죠. 워낙 많은 재난지원금을 받고 자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뭐 나는 굳이 직장 다니면서 할 필요 없고 그냥 파트타임을 해도 한 80%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거의 미국은 파트타임이 지금 정착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을 고용시장에, 노동시장에 끌어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삭제시켜야 되겠죠. 돈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산시장을 지금 하락시키고 있다라는 거고, 재난지원금도 중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주거 인플레이션입니다. 주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파월 의장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여러분이 미국의 월세 그 CPI 지수를 보시면 계속 상승하는 거를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니 그런데 무슨 하락을 했다는 건가?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논문이 나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논문 내용인데요. 자, 진로우 지수가 있습니다. 진로우는 미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거래 플랫폼인데요. 이 진로우 지수가 12개월 후에 지수, 그러니까 CPI, 현재의 월세 인플레이션과 정확히 연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2개월 전에 진로우 지수를 보면 현재의 CPI를 반영한다. 이렇게 후행지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시차가 나오냐? 자, CPI 월세라는 것은요, 기존의 월세 계약과 신규 월세 계약의 그 시차가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루 한 날 동시에 신규 계약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그 시차가 12개월 걸린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월세 CPI 지수는 12개월 전의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규 월세 인플레이션이 그 추이를 봤더니 이미 2022년 5월, 작년 5월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말씀드렸듯이 파월이 이렇게 연설에 얘기했습니다. 신규 월세 인플레이션이 둔화로 인해서 2023년 올해 중에는 주거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시점이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확히 5월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12개월 후라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죠. 두루뭉술하게. 왜냐하면 여기에서 해석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 글로벌 월세 시장은 연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계속 인플레이션 때문에 월세 가격이 치솟다가 작년 12월부터 꺾였습니다. 약간. 자, 그래서 이제 다 잡았다는 얘기죠. 인플레이션은 주거까지 잡으면은 이제는 인플레이션 다 잡았다라는 얘기를 파월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연설을 통해서 우리 부동산 투자자는 어떤 그 예측을 할 수 있는가를 보아야 되고요. 도대체 월세 인플레이션이 나에게 부동산 투자하는데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은요. 자, 월세 인플레이션이 갖고 있는 의미는요. 그것이 바로 적정한 매수 타이밍을 알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또 하나 샌프란시스코 이건 댈러스죠. 댈러스의 페드의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논문입니다. 자, 이렇게 고금리의 통화 충격이 왔을 때 임대료와 주택가격에 어떤 영향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자, 월세는 10개월 동안 상승한 다음에 꺾입니다. 그런데 소유율, 주택가격이겠죠. 집을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인데 12개월 동안 주택가격은 하락하다가 상승한다라는 거죠. 이 포인트. 자, 10개월과 12개월 차이에 2개월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가 꺾이는 순간은 10개월, 그리고 그 다음에 변곡점이 오는 2개월 시차를 두고 바로 주택가격이
변곡점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냐? 자, 여러분은 이제부터 어떤 것을 보셔야 되냐면, 자, 기사에 언론에서 미국 월세 CPI가 꺾였다라는 기사가 언제 나오는지 보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샌프란시스코 논문에서는 2022년 5월이니까 12개월 후행 지수니까 2023년 5월에, 그러니까 올해 5월에 이 CPI 지수가 꺾였다는 게 나오면 그때로부터 2개월 후에 여러분의 적정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시각으로는 이것은 이제 댈러스 쪽인데요. 이거는 그 진로 가격 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또는 케이스슐러 가격 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18개월의 후행 지수를 보이는 겁니다. 5월 달에 작년 5월에 꺾였고 7월 달에 꺾였다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18개월을 더하면 올해 10월이나 12월 달에 월세 인플레이션이 꺾인다라는 것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여러분께서 첫 번째 미국의 월세 CPI가 꺾였다라는 기사를 언제 나오는지 보십시오. 5월에 나오는지 10월에 나오는지 12월에 나오는지. 자, 이게 나오면 그 다음에 2개월 뒤에 여러분이 매수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월세 CPI가 꺾였다는 얘기는 자, 우리나라로 치면은 전세의 하방이 시점에 왔다,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고요. 매수의 타이밍이 2개월 후에 온다는 얘기는 가격이 주택 가격이 바닥을 치는 시점이고 반등하는 시점이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논문에 나와 있는 얘기지만 세계적인 석학들이 있는 바로 그 연준의 샌프란시스코와 댈러스의 그 연준의 의원들이 쓴 논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굉장히 그 예측들이 굉장히 난무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약간의 경기 침체, 의도된 경기 침체에서 나중에 골드락스로 가기 전에 준비하는 시점에서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을 언제 잡아야 되냐 이런 것은 바로 이러한 논문과 파월의 연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슈 진단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원 이자님의 1:1 무료 전화 상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이후 현명한 부동산 투자법을 주제로 한 1:1 무료 전화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부동산 정보 체크 들어보겠습니다. 이지원 이사님께서 소개할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인데요. 시세는 5억 5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강남구 역삼동의 입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여러분 제가 앞서 올해 이제 매수 타이밍은 빠르면 5월이거나 10월이나 12월이 될 수 있고 또는 내년 초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왜 이거를 소개시켜 드리나 사실 지금 뭐 그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은 논문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가장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이런 그 대출이 많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와 있던 금매들이 많이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좀 빠르신 분들, 좀 발빠르신 분들이 금매에 좋은 그 주택들을 지금 매수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고요. 자, 거기에서 제가 그 월세 CPI 지수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여러분이 임장을 나가셔야 됩니다. 그때에 이제 금매가 있다. 특히 강남 주변으로 해서 정비 사업 그리고 정비 사업을 내가 투자할 정도의 자금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강남 역삼동 주변에 빌라를 찾아보십시오. 지금 이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택 시장에 있어서요. 이런 어떤 그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할 때요. 이것이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받쳐줘야 되는데 지역에 따라 좀 편차가 큽니다. 그러나 이 역삼동, 강남의 역삼동은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하방 경직성이 예전부터도 강했지만 지금의 이 하락기에서도 굉장히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탄탄하게 임대가를 지탱하고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뭐 본인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금매로 던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것 때 금매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금매로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시세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상황들을 잘 이용하셔서 늘 이런 난세의 영웅이 나듯이 늘 이럴 때 좋은 그 금매를 잡으셔서 돈을 버시는 분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내가 괜히 겁먹다가는 달리는 기차에 다들 이렇게 자산이라는 기차에 매달려 있는데 속도 좀 낸다고 해서 겁먹는다고 손을 놔버리면 기차에서 떨어지죠. 기차에서 기차 안에 앉아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거기서 떨어져 나갈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그 주변의 시세, 특히 좋은 지역 위주로 금매를 찾아보시는 게 좋은데 역삼동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강남역과 역삼역 2호선 라인뿐만이 아니라 이거 삼성동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업무단지의 거의 메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고루 복합지구, 마이스산업단지 그리고 잠실 이 그 현대 GBC 같은 경우에도 이미 착공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착공을 완공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개발 사업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만 창출되는 그 인구 그러니까 그 노동 인구가 200만 명이 넘습니다. 현재 이 역삼동 테헤란로 주변이 100만 명 정도 추산이 되는데 거기에 2배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유추해 보실 수 있는 것은 이 주변 지역에 그 수요를 받아줄 수 있는 주거에 대한 그 공급이 어느 정도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역삼동이 원래부터도 굉장히 그 선호가 됐던 곳이지만 아파트도 재건축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롯데타운의 개발 이런 주상복합도 들어오고 있지만 동시에 이런 상업지역에 업무단지들이 같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줄 수 있는 배후 주거지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꼭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교통 환경을 보시면 이 업무단지 중심으로 해서 다 역세권이 초역세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신분당선이 연결됨에 따라서 용산까지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 신분당선 연결됨으로 해서 거의 뭐 촘촘한 바둑판식 그 연결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하철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여기서는 이제 환승을 하는 것보다 그냥 도보로 환승하는 게 더 빠를 정도로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리고 광역교통망인 GTX-A C노선이 바로 양재역과 삼성역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방의 수도권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이곳에 더욱더 지가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례 신사선도 이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사역 주변으로 해서 이 라인이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국내 최대 업무, 상업, 교통, 인프라가 집결된 곳입니다. 세계적인 미래형 복합도시의 형태를 갖고 있고요. 세계에서 유럽 잘 산다는 선진국에서도 이 한국의 강남권에 이렇게 한번 관광을 오시면 굉장히 놀랍니다. 굉장히 첨단화되어 있죠. 그리고 첨단 업무단지 삼성과 뭐 롯데타운도 이제 계속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고급 주거단지 학군까지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뭐 한국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뭐 임대 수요가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좀 딴나란 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다국적 기업도 굉장히 많지만 세계인들이 한국살이를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체험의 주택 수요도 굉장히 많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월세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 수입이 300억 불 또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광 산업에 또 이곳에 또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치동 학원가가 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대치동 학원가가 최대 학군이 우리나라의 학원가로 인해한 어떤 수요가
주택 수요가 또 하나 또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역삼동의 빌라 밀집 지역이 물론 이제 위치를 하고 있지만 그 수요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수요 비해서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2년 전만 해도요. 강남권에 어떤 그 정비 사업이 일어난다는 굉장히 좀 희박한 가능성이 있었는데 자, 역삼동에 지금 모아타운이 추진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추천했던 곳인데 저는 추천만 하고 저는 투자를 안 했네요. 그리고 역삼동의 이 모아타운이 앞으로 이제 이 정도의 계속적으로 공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요가 받쳐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삼전동이 바로 국제그룹 복합지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삼전동도 사실 지금 뭐 빌라나 이런 것 때문에 재개발이 힘든 곳인데 이것도 지금 5개 구역으로 해서 모아타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자, 여기서 모아타운 신축 투룸의 시세가 6억 5천까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왜 급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역삼동이 당연히 높습니다. 그런데 초역세권인데 불구하고 예전에 그 시세가 받쳐줬을 때는 7억에서 8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5억 원대 급매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5월 달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이런 초역세권의 역삼동 급매들이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좀 깊게 다가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세가 5억 5천에서 5억 7천만 원 정도고요. 임대 금액은 4억 2천에서 4억 5천. 약간 지금 뭐 전세 수요가 약간씩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면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이 1억에서 1억 3천 정도 되고요. 요즘 또 월세 많이 선호하시죠. 그리고 월세가 잘 나가는 곳입니다. 월세 금액이 2억에서 2억에 뭐 130에서 150만 원, 그리고 또는 3억에서 한 70에서 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한 2억 5천에서 3억 5천 정도 투자를 하시면 안정적인 월세 수요까지도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지원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 소식부터 투자 전략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메이드 퀸 박준영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박준영 소장님께서 2023년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회복 기대감 상승을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뉴스였죠. 9개월 만에 이제 부동산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이제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규제 완화들이 지속이 되면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규제들을 언제 완화가 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기대감이, 그리고 궁금증이 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규제 지역들이 이제 해제가 됐었죠. 이제 강남, 서울, 그리고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이제 서울 전 지역이 다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 이제 완화가 될 텐데요.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이었던 것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공공택지, 그리고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3년으로 이제 하향이 되고요. 과밀 억제 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이제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년, 과밀 억제 권역 같은 경우에는 6개월, 그리고 그 외 지역은 이제 해제가 될 텐데요. 전매 제한 완화는 이제 3월 개정안 발표하면은 즉시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거고요.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아직 전매 제한이 남아 있는 경우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소급해서 완화 규정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도 다 해당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도 폐지가 됩니다. 이전에는 실거주 의무가 이제 이미 부과된 경우에도 또 이것 또한 완화된 개정 이 법을 소급해서 적용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금 대출 보증이 이제 2022년 작년에 12억으로 이제 상향이 됐었는데요. 지금 이제 개선되는 거는 2023년 1분기 내 시행 예정인 이제 법률은 분양가 상한 기준 자체를 이제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양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겠고요. 중도금 인당 한도도 폐지될 예정입니다.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 처분을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제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거는 이번 달 2월 중 개정 완료가 되겠고요. 상반기 중에 시행 예정이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지겠고요. 이거는 2월 개정해서 이제 시행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첨을 포기한다거나 계약이 취소 등으로 이제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들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집이 없는 무주택 이제 신청자만 가능했었는데 무주택자뿐만이 아니고요. 기존 이제 주택 있으신 분들도 가능해지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완화책들이 발표가 되면서 주택 사업 경기 전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치가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하는데요. 지금 이제 서울 수도권이 이제 작년까지 올해 초까지만 해도 40%에서 50% 정도였었는데 지금 이제 수도권 그리고 경기 수도권 전체적으로 46.8에서 63.2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만큼 이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좀 준비를 좀 해야겠다. 우리 이제 분양도 준비를 하고 아니면 집사 준비를 하셔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좀 마지막 팁으로 드리는 말씀이 지금 이제 금리는 이제 뭐 아무래도 좀 안정화가 되고 있는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근데 지금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감리비 그리고 자재비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 요건들이 있는데 지금 금리 공사비가 같이 이제 오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공사비는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실질적으로 내려가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설사들에서도 이제 평당 단가를 매겨야 되는데요. 평당 단가가 2천만 원이 넘는 이제 분양 아파트들이 확 늘었다라고 이제 뉴스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평당 분양가가 2천만 원 넘는 비중이 2022년도에 비해서 6.7%에서 13.2%로 이제 2배 정도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평당 단가가 2천만 원 넘는 이제 분양가가 이제 많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예견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수순입니다. 어쩔 수 없는 수순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분양을 받는다거나 이제 매매를 한다거나 매수를 한다거나 하셨을 때는 평당 단가를 조금 따져 보셔야 되겠고요. 평당 단가를 따질 때 그 지역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매수하려는 이제 매수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제 부동산 경기는 상급지부터 풀립니다. 상급지 추요 편중 성향은 앞으로도 훨씬 더 심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가 풀려가는 이제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풀릴 거예요. 확 좋아지지는 않을 거고요. 점차 조금씩 풀릴 텐데 그 성향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상급지 중심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주변으로 뻗어나갈 텐데 사실 예전처럼 넓은 지역으로 뻗어나가긴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지 위주의 좀 투자가 좀 가장 중요해지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상급지 위주의 그리고 개발 가능한 그리고 개발이 예정이 많이 되어 있는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가장 이제 좋은 지역인데 이걸 선별할 수 있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많은 임장 활동 그리고 여러 정보들을 좀 선별해서 취합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좀 조건들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공급의 부재를 좀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한 건설사들도 투자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착공을 좀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가 이제 계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3년, 4년 뒤에는 공급 물량이 확 줄어듭니다. 지금 밀어내기 식의 이제 이런 공급량 자체는 소진이 점점 될 거고요. 그리고 공급이 안 되는 시점과 이게 소진되는 시점, 그게 맞물리면은 공급에 부재가 오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사실은 그때 다시 착공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또 부동산은 또 건설 기간, 소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주시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좀 발빠르게 준비를 하셔서 준비하신다면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좀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박준영 소장님의 부동산 이슈 진단 확인해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시죠. 박준영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입니다. 1호선 남영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5억 2,500만 원에서 5억 3,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용산구 문배동의 추천 포인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용산구 문배동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용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개발 계획들이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그 문배동은 용산의 개발 지역의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용산 개발에 따른 지역 시세 상승에 편승할 수 있는 영향, 그리고 그 개발이 확장됐을 경우에, 주변 지역으로 확장됐을 경우에 가장 빠르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자체로도 지금 이제 교통편이 굉장히 좋습니다. 1호선, 4호선, 6호선, 경부선, 경기중앙선, 거기에 이제 용산에 추가되는 추가 인프라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산, 서초, 강남, 송파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이제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이 지역들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은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향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는 이제 정부의 시각이 또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 좀 이제 비춰졌기 때문일 텐데요. 아무래도 용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좀 여건들, 그리고 계획들이 좀 많이 잡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구도심과 그리고 여의도 국제금융지구가 될 지역이죠. 그리고 강남 서초 지역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게 용산 지역이다. 그리고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인데요.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심의 활력이 이제 많이 침체가 됐고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도 국제교류 거점, 그리고 금융도시로 이제 성장할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섬이기 때문에 가용공간 확장의 한계성이 좀 존재를 하고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너무 포화 지역입니다. 이 세 가지 지역에 이제 업무 분담을 해야 될 텐데 엉뚱한 곳에다가 이제 하면은 이 업무 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 염두에 둔 지역이 용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문배동은 전기창부지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문배동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여의도의 그 국제금융도시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원효대교를 중심으로 이 용산과의 교류가 이제 될 텐데요. 그 원효대교 라인에 있는 지역이 문배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여기 이쪽이 이제 문배동인데요. 서울역과 그리고 용산 지역 간에 이제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여의도와 용산을 잇는 원효대교의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용산 같은 경우에는 국제 테크 도시로, 그리고 여의도는 국제 금융 도시로 이제 국제 도시의 역할을 할 지역들이기 때문에 두 도시의 연계성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질 텐데요. 이제 용산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자본, 글로벌 기업들, 특히나 이제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을 유치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인적 자본도 같이 이제 들여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국제 의료 시설이라든지 국제 교육 시설이 이제 같이 마련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자족 도시가 될 텐데요. 아무래도 용산 내부에 있는 외국인들의 이제 수요뿐만 아니고 그 주변 지역의 이제 수요 또한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여기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도로 연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5개의 노선에서 3개의 노선이 추가될 거기 때문에 복합 환승센터가 용산에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UAM 노선 또한 이제 또
무시할 수가 없죠. 용산에서 이제 공항으로 가는 드론 택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상용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잠시 수서로 그리고 그 외에 이제 GTX 라인에 따라서 좀 확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는 이 교통이라고 한다면 도로와 지하철, 뭐 철도 이런 거를 생각을 할 텐데 좀 앞으로 미래 도시에 있어서는 이제 드론 택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교통편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달이 되고 그게 상용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 도시가 용산이 항상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서울역 이제 개발 호재입니다. 38층 규모의 대규모 컨벤션 센터가 생기면서 여기에 이제 복합 환승센터도 생길 텐데요. 아무래도 메인 철도 GTX A, C노선 그리고 신분당선까지 이제 서울역을 지나가다 보니까 GTX 환승 노선 그리고 신분당선까지 서울역에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서울과 용산의 가운데 있는 문배동 이 교통편의 영향을 두루두루 받을 수 있는 문배동의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문배동 같은 경우 이제 방 2개 에 이제 있는 주택이고요. 매매 금액은 5억 2,500만 원에서 5억 3,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전세 금액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임대 금액은 3억 6천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투자액은 1억 5,500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월세 시세 또한 이 지역은 앞으로 조금 더 상향될 가능성이 좀 있다는 점 이제 감안하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현재는 이제 보증금 2천에 월 16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박준영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잘 받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부동산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준영 소장님께서 소개할 지역은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입니다. 개통 예정인 서부광역철도 덕은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와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시세는 3억 8천만 원에서 5억 8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의 추천 포인트부터 짚어볼까요? 네, 덕은지구는 아무래도 이제 한강변에 위치한 서울과 가장 가까운 경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암에서 이제 거의 1km 반경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거리로는 한 차로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7,000세대, 지금 이제 국방대 부지까지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8,000세대까지도 이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업 비율이 1.3%로 굉장히 낮습니다. 주거와 업무 시설이 다 갖춰진 자족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상업 비율이 1.3%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독점 상권이 이제 자리 잡을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뭐 상암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 중간에 걸쳐지는 지역들이 조금 개발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아리 상권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지역 외적으로 이제 상권 이제 뭐 뻗어 나간다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퇴근했을 때는 그 주거 주변으로 그리고 출근했을 때도 또 업무 시설 주변으로 모여드는 밀집되는 상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7,000, 8,000세대를 계속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교통편 또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업무 시설까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출퇴근 인구도 또 증가를 할 텐데요. 여러 가지 개발 호재 계획들이 산재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 가치가 훨씬 더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교통, 일자리, 인프라, 신설 등의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뒤에 산재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덕은지구 상암 DMC의 바로 옆에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1km 반경 안에 덕은지구가 있겠고요. 마곡지구에서는 2km 반경 안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곡과 상암 두 가지 지역이 도로 교통편으로도 굉장히 가깝고요. 지금 이제 덕은에 덕은역이 생기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하철 교통편으로도 한도 정거장 사이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한강 뷰를 이제 가질 수 있는 업무 시설들, 상업 시설들이 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한강 앞에는 공원이 굉장히 크게 밀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 시설에서도 한강 그 공원을 운동하시는 여러 이제 유동 인구들의 영향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적은 지구 위쪽으로는 창릉 신도시,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마곡지구, 옆으로는 상암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창릉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업종, 그리고 마곡 같은 경우에는 첨단 연구시설, 그리고 상암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중심의 이제 업무시설들이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시설들의 그 가장 분산, 업무의 분산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심 지역이 덕은지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은지구에는 지금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고 업무 시설들도 아직 저평가되어서 좀 가격대가 낮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좀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덕은역과 복합 미디어타운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상암과의 이제 연계성, 그리고 마곡지구와의 연계성이 훨씬 더 좋아지면서 더욱더 재평가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덕은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에도 뭐 6,000세대, 7,000세대가 지금 계속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유동 인구, 그리고 거주 인구, 그리고 거주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지금 자유로로 보면은 자유로까지 200m, 가양대교까지 300m 거리로 이제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 교통편도 좋고 아무래도 교통편도 지금 계속해서 신설이 되고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가능성이 조금 더 이제 점점 더 높아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역이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덕은역, 상암, 가양을 잇는 대장 홍대선이 생기는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 홍대까지 이어지는 덕은역이 아무래도 상암, 그리고 마곡지구, 덕은을 세 지역을 이어주는 가장 큰 이제 역할을 하는 이제 노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의 성공 포인트는 아무래도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가장 낮은 금액을 띄고 있는 지역이 덕은지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접지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지리적 위치의 장점과 연계성을 가진 곳 중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 덕은지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도로 연계성도 굉장히 높고요. 뷰도 굉장히 좋은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강 상권도 그 앞에 큰 이제 공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한강 상권도 누릴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강 공원을 끼고 이쪽으로 이제 상업이라든지 그리고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들이 이제 들어올 예정이고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7,000, 8,000세대를 끼고 있는 단지 내 상가의 기능, 그리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상가이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시설 또한 충분한 업무시설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거에서 2만 명, 업무시설에서 3만 명, 보통 이제 어림 잡아서 약 5만 명 정도의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상업시설이 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희소성은 수익률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다는 점 좀 이제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고요. 상주 인구도 굉장히 많고요. 여기에 출퇴근하는 유동 인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낮과 밤의 상권을 두 가지 다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이 굉장히 낮은 항아리 상권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이제 상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가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아직은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매매 금액이 3억 8천에서 4억 1천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월세 시세는 1,000에서 그리고 월 100에서 110만 원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입주장이고 이제 물량이 많은 시점이기 때문에 월세 시세가 좀 낮게 평가되어 있다는 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상향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매매 금액이 4억 4천에서 5억 8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월세 시세는 5천에서 월 200에서 38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박준영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박준영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상담 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